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역계약 파트 중에서도요, 무역 운송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 무역계약 부분들 아직 7강 정도 이제 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혹시나 복습이 좀 미비하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계신다면 반드시 오늘 이제 수업을 강의를 들으시고 앞에 부분도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서 복습을 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페이지는요, 우리 교재로 봤을 때 95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운송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무역 계약에 따라서 각자가 어떤 무역 이행을 해야 되겠죠. 각자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는 물품의 운송에 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던가 항공기, 철도, 트럭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에게 운송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때에 이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실제 본 계약에 파생되는 또 다른 부수적인 계약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역 운송 계약이 되겠고요. 우리 무역 운송 계약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정기선과 계품 운송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의의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기선은 해상 운송 계약에 속하게 되는데요. 해상 운송의 특징들이 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시면 될 텐데, 뭐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원거리, 먼 거리도 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배는 크죠.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우리가 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요즘에 배가 크냐라고 하면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12,000TEU급 선박이, 24,000TEU급 선박이, 18,000TEU급 선박이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말하는 TEU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역계약 조건에서 수량을 할 때 컨테이너를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TEU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18,000TEU급 선박이다라고 하면은 이 배에는 20피트 컨테이너가 18,000대가 실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대신에 이제 항공기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운송 속도가 좀 느리죠. 느리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많이 그래도 빨라져 있는 이제 상태고요. 운항 횟수가 다른 이제 운송수단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항공기는 계속 들어오는데 배는 먼 거리를 운송해야 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거치고 돌고 또다시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항 횟수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해상 운송에는요,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기선 운송은 우리가 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막 앉아있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정기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다 같이 야유회를 가요. 그래서 관광버스 대절했어요 라고 할 때 이 관광버스 대절의 개념이 부정기선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정기선 운송에서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 컨테이너가 1970년대부터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주로 정기선 운송에서는 운송 어떤 이제 포장 용기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기선 운송에서는 운송인과 송화인의 의무가 있어요. 운송인이라고 하면은 누군지 다들 아실 거고, 송화인이라고 하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겠죠. 운송인은 어떤 의무를 갖춰야 할까요? 일단은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빠르게 운송에 적합하게 이런 이제 운송을 해야 될 의무를 갖추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운송인은 감항성을 갖춘 선박을 제공해야 된다. 해상 운송에 적합한, 해상 운송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결함이 없는 이러한 선박을 구비를 해라. 그리고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게
안에 잘 화물을 적재를 해라. 당연히 중량 초과하면 안 되겠고, 화물을 배치를 할 때에도 앞쪽에는 돌 같은 거를 엄청 실어놓고 배 뒤쪽 선 위에는 솜 같은 거 실어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도 배치를 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망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로 외에 이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가던 길로 가기로 약속한 길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노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버스가 자기 맘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로를 바꾸는 거를 이제 2로라고 하는데, 정당한 2로. 예를 들어서 저기 사람이 빠져서 우리 배가 안 가면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1로 가기로,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럼 저쪽에 사고가 났어도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거는 정당한 2로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당한 2로 외에는 이제 2로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송하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항구를 지정을 하세요.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서 혹은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항구로 오라고 하지 말고, 물론 가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안전한 화물을 적재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이런 거 원래 실으면 안 되는 건데 허위로 막 위험 물질을 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화물이 폭발하거나 그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는 나의 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에도 폐가 될 수가 있고, 그 선박 자체에도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기선과 계품 운송 계약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버스 시간표 있죠? 그리고 버스 요금 있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버스가 원래 아침 9시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막상 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버스 안 오지 않잖아요. 아침 9시에 손님 아무도 없다고, 한 명밖에 없다고 더 깎아주거나 하지 않죠. 그 개념으로 첫 번째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버스표를 예약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추석이라던가 설날에 우리가 뭐 시외버스를, 우등버스를 타고 난 지방에 어디 충청도에 갈 거야. 제 고향은 충청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충청도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좌석이 있으면 거기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운송 계약이에요. 이런 하나하나의 운송 계약들을 받아서 이제 운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버스표 보면 뭐 앞면이나 뒷면에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쓰여 있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상 운송을 할 때에는 선하증권이라고 하는 게 버스표의 개념으로 탄생이 돼요. 버스표와 같은 게 선하증권인데, 선하증권은 이제 어떤 화물의 해상 운송에서 발행이 되는 또 운송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하증권이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서류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배싹은 얼마야? 이거 배에 실어서 물건 보내는데 비용은 얼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요, 운임이요, 완전히 요렇게 완전히 올랐어요. 그래서 막 사악할 정도로 올랐다, 뭐 위에 선사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 운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제가 쉽게 배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임은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 운임이 있고요. 그리고 운임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할증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행기 표를 결제를 하면 진짜 비행기 싹 외에 뭐가 있냐면 공항 이용료, 뭐 유가 할증료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나와요. 몇천 원씩이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부대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할증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운임 산정 기준에 그 중량 기준부터 쭉 나와 있죠. 우리 실무적으로 운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할 때 포워딩 회사에다가 어떤 정보를 주냐면요, 이 물건은 보드마카예요. 보드마카 뭐 10만 개고요. 총 500kg고요.
가로 세로 높이를 봤더니 그 부피가 뭐 2.5 세제곱미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피, 용적과 중량을 보고 운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을 해요. 중량으로 환산을 해서 실제 중량과 부피를 환산한 중량 중 더 큰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중량 기준, 용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운임을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중량이에요. 예를 들면 돌과 그리고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비철금속 중에서도 그냥 일반 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금속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값을 뛰어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무차별 운임 FAK가 뭐냐면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서 화물 종류는 필요 없다. 중량, 용적에 따라서 이제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동일한 어떤 운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자주 물건 실어주는 고객은 더 싸게 운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단골 가게 생기면 덤도 더 많이 주고 막 서비스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혹은 뭐 더 싸게 주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해상 운송에 있어서도 그런 운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우대 운송 계약 운임이에요. 이거는 화주하고 화물의 주인인 화주하고 선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화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 3개월 동안 이만큼은 내가 너네 배에 물건 실을 거야. 그거 내가 보증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사에서는 고마워 하고 운임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대 운송 계약 운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별 물량별 운임은 선적 화물량에 따라서 배에 실는 화물량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화물량에 따라서 운임을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부로. 그게 바로 기간별 물량 운임 TVR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SC 우대 운송 계약 운임이라고 해서 서비스 컨트랙트 레이트 이거는 계약을 한다고 했죠.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뒤에서 배우겠지만 해운 동맹에서 말하는 이중 운임제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운 동맹의 이중 운임제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중 운임제는 뭐냐? 우리 선박회사들끼리, 선박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한 3개의 선박회사가 자기네끼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 편 하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화주가 그 우리 편하고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면 운임을 깎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그 계약을 위반한다라고 하면 뭐 위약금을 부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계약을 그 화주가 하고자 했을 때에 계약 거절한다고 하거나 화주가 나 다음 달 15일 날 물건 너네 배에 실어서 보낼래 라고 했을 때 우리 그 공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군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해운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볼 거기 때문에 이중운임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개념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해운 동맹이 출제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좀 낮아지기도 했고요. 자, 이제 97페이지 주요 운임 부대 비용과 할증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할증료가 이 표 중에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려 보면 두 번째 있는 양육지 변경료, 유가 할증료, 그 다음 통화 할증료 이렇게 3가지가 할증료인데 물론 이 표에 나머지는 운임 부대 비용이고요. 물론 이 표에 있는 것 외에도 부대 비용이나 할증료의 종류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업 목적상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첫 번째 터미널 화물 처리비.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해서 THC라고 많이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배에서 물건 내려서 선 측에서부터 터미널까지 화물이 이동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장비도 필요하겠고요. 그걸 이동시키는데도 사람이 들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라던가 이동을 시키는데 어떠한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THC가 부과는 되는데 국가에 따라서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육지 변경료는 일단 좀 건너뛸게요. 자, 반납 지체료. 자, 제가 처음에 전기선 운송에서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컨테이너를 내가 화주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물건을 실어 보낼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컨테이너를 우리 회사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컨테이너에 넣어서 그거를 배에 실어가지고 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자의 국가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수입국에서 그 컨테이너 화물을 받아본 사람은 컨테이너 속에 있는 물건만 자기 거지 컨테이너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는 빨리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 컨테이너는 그 나라에서 다른 수출 물품을 실어서 빨리 배에 타야 된단 말이죠. 컨테이너를 이렇게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가 요즘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운임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컨테이너의 반납을 지체했을 때 받자마자 바로 돌려줘? 이건 아니에요. 컨테이너를 반납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컨테이너 반납을 이제 지체했을 때에 화주가 선사에게입니다. 선사에게 납부하는 비용이 바로 이 반납 지체료, 디텐션 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려주라고 하진 않고 며칠간의 여유를 주는데 그 여유 기간을 프리타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채화료라고 되어 있어요. 디머리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든 비용은 사실 한글로는 실무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 줄임말로 얘기를 합니다. THC, 디텐션, 데머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채화료는요, 선사가 이것도 부과를 하는 겁니다. 프리타임이 있어요. 아까 디텐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받았어요, 수입자가. 그럼 물건 빼고 빨리 컨테이너를 돌려줘야겠죠. 그거를 지체했을 때 내는 게 디텐션이고, 디머리지는 뭐냐면 컨테이너를 이제 빨리 돌려받으려면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렸을 때 화주가 이거 컨테이너를 빨리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컨테이너 야드에서. 배에서 컨테이너를 이제 내려놓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컨테이너 야드라고 줄여서 CY라고 합니다. 거기서 빨리 컨테이너를 빼가야 그리고 컨테이너를 반납을 할 텐데 빼가는 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빨리 빼가지 않을 때에 발생되는 게 바로 디머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머리지, 디텐션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디머리지는 CY라고 하는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빨리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바로 반출해라가 아니라 프리타임을 줘요. 요즘에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주는데요. 그 프리타임 내에 이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게 디머리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반출하고 열흘 내에 컨테이너 다시 반납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발생하는 게 디텐션이다. 둘 다 누가? 선사가 화주한테 부과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주 입장에서는 채화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선주 입장에서 채선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기선 운송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념은 아니고 부정기선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버스 대절하는 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예를 들면 관광버스에 사람이 타기로 했어요. 아침에 관광버스가 7시에 왔어요. 그리고 8시에 관광버스가 출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안 와요. 1시간 더 기다렸어요. 이렇게 더 기다린 만큼 발생하는 비용을 채선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디머리지라고 표현은 같아요. 같은데 선주 입장에서 채선료,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 채화료 해서 이렇게
개념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발급 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할증료는 좀 빼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서류 발급 비용이라고 해서 다큐먼트 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다큐먼트 피는 수출할 때 발생이 되면 바로 이제 BL을 발행할 때 발생이 되는 BL 차지라고 얘기를 해요. BL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버스피와 같은 선화증권을 이제 영어로 줄여서 BL이라고 합니다. 풀로는 Bill of Lad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BL을 발행하는데 발생하는 서류잖아요. 서류. 그래서 BL 차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입을 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복합운송에서 전체 절차를 보겠지만 해외에서 물건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제가 수입자인데 그래서 내가 세관에다가 저 이거 수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물건을 세관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빼왔어요. 근데 그냥 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빼고 싶으면 운송인한테 가서 야 나한테 저기 CY에서 물건 내줘도 된다고 빨리 편지 하나 써줘 서류 하나 써줘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서류가 DO라고 해요. 줄여서 이제 DO라고 하는 거고 풀네임은 딜리버리 오더라고 합니다. 딜리버리 오더를 줄여서 DO라고 하는데 이 DO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화주 수입자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할 때는 BL 차지, 수입할 때는 DO 차지라고도 한다. 줄여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다큐먼트 fee, 서류 발급비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두 이용료, 와페이지라고 하는 건데요. 항구 운영인이 입출항하는 화물에 대해서 뭐 화물의 취급이라던가 부두의 이용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자기네가 정해놓은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게 이제 와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요 운임 부대 비용이었고요. 이제 우리 할증료를 볼게요. 양육지 변경료는 뭐냐면 배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대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원래 부산항으로 가기로 했는데 내 물건 인천항으로 보내줘 라고 이렇게 양육지를 바꾼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할증료가 양육지 변경료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 할증료, 이게 유가라고 하는 게 기름값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변동될 때 선사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네 손실 보전하려고 화주한테 부과하는 비용을 유가 할증료라고 합니다. 줄여서 바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배가 움직일 때에 사용하는 연료를 벙커유라고 하거든요. 그 벙커유의 맨 앞에 B를 따고 그리고 A는 어드저스먼트 해서 A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이제 fee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바프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바프 같은 경우에는요. 운임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거나 일정 금액을 징수를 해요. 근데 이 운임 자체가 이제 거의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20피트 한 대당 얼마, 40피트 한 대당 얼마, 혹은 뭐 화물 1CBM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할증료예요. 통화할증료는 카프죠. 카프의 C가 뭔지 혹시 선생님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커런시예요. 이제 보통 운임은 US 달러로 많이 부과를 하는데 국가마다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어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선사가 보전하기 위해서 화주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오션 프레이트, 운임이죠. 운임에 비례해서 부과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금 채화료, 디머리지 부분에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었는데 디텐션하고 디머리지는 선사가 부과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디머리지랑 비슷한 비용인데 CY에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배가 들어와요. 그럼 배에 있는 컨테이너를 육지에 내려놔야겠죠. 그걸 컨테이너 야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컨테이너 야드는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 파서 장사하나요? 아니죠.
그 컨테이너 야디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입함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내가 한 열흘 정도는 무료로 컨테이너 그냥 놔둘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넘기면 컨테이너 야디에서도 추가 보관 비용을 받아요. 이걸 오버스토리지 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는데 이 컨테이너를 CY에서 빨리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선사에서는 디머리지가, 그리고 우리 CY 운영인은 뭘요? 오버스토리지 차지를 부과를 한다. 이중으로 부과 어떻게 보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해운 동맹입니다. 해운 동맹은 뭐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이제 선박회사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 중에 얘네들끼리 이렇게 짝을 먹었다. 우리끼리 편을 만들었다. 그게 해운 동맹이에요. 자기들끼리 편을 왜 먹었겠어요? 다른 편이랑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편을 만들면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목적이 있겠죠. 왜냐면 각각의 선박회사도 서로 간의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편을 먹어서 우리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경제적 효익은 좀 상승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해운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부터 컨테이너의 활용이 굉장히 본격화되면서 그때 이제 해운 동맹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을 먹은 각각의 선사는, 운송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선사가 내부적으로는 운임률 안정을 기하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임 배선수 및 기타 운송 조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국제용 카르텔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피곤하게 서로 경쟁하지 말고 우리 운임 이 정도로 맞추고 배 이제 항로는 이 정도로 하고 한 달에 몇 번으로 하고 혹은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로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편들이 있을 테니까 그 편들만 좀 견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맹사 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시킨 경제성을 좀 유지시킬 목적으로 이제 탄생한 카르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겠어요? 일단 얘네끼리 편 먹고 항로, 운임 이런 거 다 정해놓으니까 그런 게 좀 안정적이겠죠. 운임률과 변동폭이 안정적이고 일정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행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서 편리한 무역 거래가 가능하고 국제 교역량 증대를 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자, 항로의 안정성, 배선의 합리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많이 구성을 해놨겠죠. 여럿이 머리를 맞대어서 신속한 운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런가 하면 단점도 있겠죠. 떠올리실 수 있는 단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어찌 보면 자기들끼리 짝짝꿍을 하는 거다 보니까 화주들을 위한 걸 만들겠어요? 물론 화주들을 위한 것도 만들겠지만 우선은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죠. 그러다 보니까 과대이윤을 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운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화주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어떤 운송 조건이라던가 운임률을 책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운임제, 운임환급제 등의 제도는 화주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자유경쟁 시대에 내가 여기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 이용하고 여기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 이용하고 저기가 마음에 들면 저기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운동맹의 특징이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계약 운임제는 뭐냐면 동맹선만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끼리 편을 먹었잖아요. 나는 이 3개 중에 한 곳만 이용할게 라고 계약한 화주한테는 더 운임을 싸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게. 이건 그래도 좀 합리적이죠. 근데 아마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앞에서 이중운임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약금을 부과를 한다거나 추후에 계약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짐을 실으려고 했을 때 우리 스페이스 없어 다음 배 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임 환급제는 뭐냐, 자기네 이제 동맹선만 사용을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일부 전체 지불했던 운임 중에서 일부를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정의 내용은 동맹사 간에는 운임, 배선, 공동계산, 공동경영
맹해선 대책 등 이런 게 있고, 화주를 구속하는 수단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계약운임제와 운임환급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의 출제 유형 파악하기를 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보셔야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 운임 부대 비용하고 할증료 부분에서는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출제 유형 파악하기에도 출제가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에서 두 문제를 뽑아놨는데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다음 중 전기선 운임 및 부대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카프는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유. 여기까지 읽고 답을 딱 사실은 골라야 돼요. 카프 하면 카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카프, C, 커런시, 바프, D, 벙커유. 이미 지금 앞에서부터 틀렸죠. 카프는 커런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벙커유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는 카프를 넣어놓고 뒤에는 벙커유에 대한, 바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머리지는 최선료가 아니라 전기선 이제 운임 부대 비용으로 따지자면 채화료죠. 채화료고, 이건 누가 부과한다? 선사가 부과한다. D 들어간 거. 디머리지, 디텐션 이런 거 선사가 무거워요. CY가 무거워하는 건 뭐죠? 오버스토리지 차지라고 했죠. 그래서 CY에서 뭐 무료로 제공한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CY가 아니라 선사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디텐션은 지체료다. 맞고요. 화주가 CY에서 반출된 컨테이너를 선사가 부여한 프리타임 이내에 이제 선사가 지정한 CY 이외의 장소에 반납할 경우 부과된다. 아니요,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거예요. 이제 지정한 CY 외에 다른 CY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약간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디텐션은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2번 문제도요, 1번과 유사한 유형이니까 각자 좀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강의 끝나시고도 바로 책 덮지 마시고, 책 덮고 떠올려보는 건 괜찮아요. 덮지 마시고 일단은 정독을 하나하나, 페이지 수 작잖아요. 강의도 짧고요.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정독을 하시고 복습하시고 이제 책을 덮으시면 좋겠고, 책 덮기 전에 앞에 우리 무역 계약 파트, 일반 계약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